자, 우리 오늘은 추리논증, 저번 시간에 언어이해 했었죠? 이번에는 추리논증 중에서 뭐 해볼 거냐면은 우리 바로 문제 분석, 로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추리논증에는 이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언어이해는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추리논증은요, 자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가 풀이법,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것도 복습 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어떤 푸는 방식이 모두에게 다 맞을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하나의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몇 분을 읽고 글을 빨리 읽느냐, 뭐 독해력과 문해력 뭐 이런 거 인정하진 않지만은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내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리트 공부하는 6개월 동안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성향한테 멱살을 잡혀서 내가 그 나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뭔가 풀이 방법이라든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운영 전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언어이해는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인강을 듣고 혼자 독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고 있어도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나에게 뭔가 맞지 않는 풀이법을 계속해서 익히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풀이법을 익히려는 시도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을 올려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추리논증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추리논증은요, 명백하게 문제를 뭔가 잘 풀 수 있는 방법,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리논증과 다르게 방금 추리논증은 언어이해와 다르게 추리논증은 자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을 사실상 따라가고 어떻게 그 방법을 따라가는지를 익히면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과목이다. 이제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해요. 추리논증의 자유도가 낮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방법만 익힌다고 내가 막 원점수 35개, 38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30개 넘어서부터는 다시 우리가 메타인지 활용해가지고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나의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설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다. 자, 그래서 그 이유로 언어이해보다는 추리논증 성적을 올렸다라는 후기가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우리 이제 1세대 강사 선생님들은 주로 논리학 같은 거 가르쳤죠. 막 기호 논리학이런지 이런 논리학 기반으로 추리논증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학을 배우는 게 추리논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2세대 추리논증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추리논증의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고 문제 유형에 대한 로직을 다루는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학생들의 수준 향상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추리논증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방법에는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님의 좋은 수업 듣고 좋은 문제 풀고 좋다는 책 같은 거 막 풀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이긴 하죠. 그렇죠? 언어이해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도가 낮고 어느 정도 풀이의 방향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건요, 능동성의 개입도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는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론상 또는 강학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쉬운 거지 사실 그 과정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독학 과정, 이게 제가 말하는 뭐 책 읽고 강의 읽고 뭔가 암기식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면에 누군가는 또 그렇게 공부를 막 2개월, 3개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기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암경이긴 하지만 누구는 성적이 왜 많이 올랐고 누구는 성적이 잘 안 올랐는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야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시야를 트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늘 이야기할 이원적 객체층위에서 추리 논증의 1층의 방법인 바로 이 로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뭐 얘기부터 한다 그랬어요? 시야부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리 논증을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추리 논증 문제를 언어 이해 문제랑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해도 뭔가 글로 되어 있고 되게 긴 지문으로 되어 있죠. 추리 논증은요, 그냥 짧은 언어 이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 추리 점수가 처음부터 높고 언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추리 논증 문제를 잘 풀고 처음부터 성적이 높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는 시야가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못하는 저득점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이해를 잘하면서 추리 논증이 낮은 친구들은 이 추리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언어 이해 쪽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추리 논증 문제를 논리적인 로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글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이 다른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결국은 문제 풀 때 현장에서 문제를 둘을 비슷하게 똑같이 풀어버리게 되면요, 그거는 결국 언어 이해를 보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것이라는 진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뭐 추리 논증 문제가 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지문 다 읽고 나서 선지 보고 고민하다가 문제를 푼다. 제가 말하는 추리 논증 문제를 언어 이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추리 논증 뭐 이제 문제를 시간 맞춰놓고 한번 풀어봤는데 원점수가 20개 미만 또는 25개 미만이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추리 논증과 언어 이해 문제를 사실상 동일하게 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시야가 트여 있지 않은 동안은요, 내가 추리 논증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책을 본다고 해서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오랜 시간 끝에 뭔가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문제를 풀면서 끝내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과정 끝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시야랑 로직이 뭐냐, 이따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론적이고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바탕이 된 이야기들은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과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야를 결국은 트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추리 논증에서 가장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야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틔워내느냐가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올릴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바꿔 말해서 내가 이 시야를 얼마나 빨리 틔워내느냐, 어떻게 틔워낼 것인가, 이게 결국은 내가 독학했을 때 추리 논증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올라갈 것이냐 요동치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특히 추리 논증에서 저는 이제 추리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거든요. 1년차 때에 비해서, 그쵸? 3년차가 되고 5년차가 되고 하면서 추리 논증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뭔가 문제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어려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추리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강사적인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잘 해설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풀이법이라든지 뭐 함정을 발견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흡수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야가 트여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계속 유형별로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게 하면서 왜 이해가 안 될까 고민 많이 해보니까 언제까지나 시야가 자동으로 트여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고, 그쵸? 이 시야를 결과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지로라도 트이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로직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원 이제 이런 공부법, 방법론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뽑아본다고 한다면, 한 가지는 이제 우리 1강에서 했었던 메타인지의 칭의를 두 가지로 구별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이 추리논증 1칭의에서 로직 분석을 들어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언어이해에서 우리 뭐 문제 분석이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회차에서 했던 거, 뭐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냥 별거 아니고 늘 해왔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추리논증 로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자신 있게 추리논증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우리 이거 좀 여러분들 이게 맞나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에 있어서 암기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법론을 업데이트하면서 생각을 조금 고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초입 부분에는 우리가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특히 아예 기초가 없고 아예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암기식 공부가 시험에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추리논증이 어느 정도 자유도가 낮고 방향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추리논증에 있어서는 능동성의 개입도가 상당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렇다면 추리논증에 있어서는 공부에서 암기식 공부 방법을 다시 좀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좀 제가 좀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화를 1번부터 40번까지 이제 다 해볼 건데, 이제 이게 암기식 공부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 로직 분석은요,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오히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에게 추리논증을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보고 뭔가 시야를 트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추리에 대한 기초가 안 잡혀있고 이러한 그 문제의 논리적인 구조를 못 보는 아이들이 생각만 다방면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암기식으로 로직 분석이라는 방법을 들어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이 도식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도식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개별적으로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한 번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먼저 핵심 로직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단위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 단위에서도 뭐 생략은 했지만 여기도 이제 원인 결과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로직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도식화 양식입니다. 여기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요소별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이 핵심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핵심 로직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에는요, 모두 다 이게 결국 추리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논리가 뭐라고 했죠? 논리는요, 원인과 결과, 인과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테스트하려는 시험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론 능력과 논리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성이 미치고 그 인과성을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서 선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튼다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문제 안에 녹아들어있는 인과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 로직에서 원인과 결과를 쓴다는 건 뭐냐면요, 문제 있죠. 문제 중에서 특히 지문부
부분을 보면서 그 지문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시켜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왜? 하나하나씩 찾아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보이는 것 같아도 신기했는데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인과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공부하다가 혼자 공부하다가 꼬여버려요. 자,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뭐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문제에서 그 문제 유형에서 개괄적으로 일반 원리를 찾아서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은 예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문제가 ABC 유형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BC 유형 문제의 가장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원인은 뭐예요? ABC가 그쵸? 논쟁을 벌이는데 이 논쟁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로서 교집합이 형성된다. 그렇죠? 딱 이 정도까지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가면 여전히 못 잡으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법조문 문제 유형이다 한번 가볼게요. 법조문 유형 문제다. 자, 이게 만약에 법조문 유형 문제다 하면요. 우리 법조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핵심 로직이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요, 이 양식에서 핵심 로직을 하나 더 달아서 이제 2개를 써주셔야겠죠. 자, 우리 법조문 핵심 로직 중에 가장 쉬운 거 뭐였어요? 원인으로 요건에 해당하면 결과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 정도만. 그래서 과제 해온 친구들 중에 감을 못 잡겠다라든지 또는 조금 성실한 친구들 보니까요. 과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은 이거를요 지문에서 하나하나 다 지엽적으로 찾았었어요. 만약에 이제 법조문 문제 지금 이대로 가본다 하면요. 원인에서 우리 지금 개괄적이고 일반 원리적으로 원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결과 효과가 발생한다 적어놨는데 그 친구들은 지문에서 하나하나 다 원인, 어떤 요건, 어떤 요건, 어떤 요건, 어떤 요건이 충족하면서 어떤 예외를 피하면 결과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다 상세히 적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ABC 유형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가장 개괄적으로 A, B, C가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A, B, C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고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까지 있는지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우리 이거 암기형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굳이 제가 싫어하는 이 적성시험에 암기형 공부를 왜 끌고 들어왔다 그랬죠? 이 시야를 트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추리 논쟁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얘를 글이 아니고 글로 된 퍼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시야를 트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핵심 로직에다가 지문에서 하나하나 다 레퍼런스 달아가지고 지엽적으로 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40번까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쫙 했을 때 서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추리 논쟁 기초가 안 잡혀있는 여러분들 시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제하면서 점점 더 이 시야가 더 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야를 트이고 뭔가 법칙을 찾고 다 패턴화를 어느 정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 패턴화를 위해서 암기형 공부를 지금 빌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 원리만 개괄적으로 적는 이유는요. 법조문 문제 유형은 모두 다 같은 핵심 로직이 나오게 만들고 ABC 유형 문제도 모두 같은 핵심 로직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문제,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유형 문제는 무조건 이런 핵심 로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패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일부러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엽적으로 적어버리게 되면은 1번부터 40번까지가 다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들로 개별적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오히려 초반에 길을 잃을 염려가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최대한 이 핵심 로직 부분에서는 최대한 뭉개가지고 특정한 유형 문제는 특정한 핵심 로직만 나오는구나라는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그 시야를 첫 번째로 트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